20번째 강의 인간의 성생활.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성의 의미를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성적인 것은 무엇보다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되는 점잖지 못한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어느 유명한 정신과 의사의 제자들이 언젠가 히스테리의 증상들이 자주 성적인 것들을 뜻한다는 점을 자기 스승에게 설득시키려 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은 선생을 한 히스테리 환자가 누워있는 침대로 안내했습니다. 그 환자의 발작은 분명히 분만 과정을 흉내낸 것이었습니다. 선생은 그러나 반대하는 뜻에서 말했습니다. 그래, 하지만 분만이 곧 성적인 것은 아니야. 확실히 분만은 모든 경우에 무언가 점잖지 못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심각한 사태에 대해 농담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완전히 농담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정말로 성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개념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관련된 모든 사태를 포함시킨다면 아마 유일하고도 적확한 방식으로 성적인 것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런 방식이 평범하고 포괄적이라고 느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행이라는 사태를 중심에 놓는다면 성적인 것은 쾌락을 얻기 위해 맺는 육지관계, 특히 다른 성의 성기관과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성적인 것은 결국 성기관의 결합과 성적 행위의 수행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적인 것과 점잖지 못한 것을 동일시하는 태도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만 과정 역시 실제로 성과 무관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생식 기능을 성의 핵심적인 차원으로 설정한다면 생식을 겨냥하지 않는 자위행위나 입맞춤과 같은 여러 성적인 사태를 제외시켜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념을 정의하려는 시도가 항상 우리를 곤란한 상황으로 몰고 갔다는 점을 감안하고 바로 이 경우에는 더 나은 개념 규정의 시도를 이미 포기할 작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성이라는 개념의 전개 과정에서 질베러가 은폐의 오류라고 훌륭하게 표현한 모종의 사태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사람들이 무엇을 성적인 것으로 부르는지 알고 있습니다. 성이라는 개념을 남성과 여성의 대립, 쾌락의 희구, 생식 기능, 그리고 비밀스럽고 점잖지 못한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해한다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실천적인 요구는 충족됩니다. 그러나 학문에서는 그런 규정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치밀하게 진행되고 희생적인 자기 극복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연구를 통해서 성생활의 모습이 보통 사람과 눈에 띄게 차이나는 일단의 사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착적인 사람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성생활 프로그램 속에서 소위 성별의 차이라는 것을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오직 자신과 같은 성별을 지닌 사람만이 그들의 성욕을 촉발시킵니다. 이성에 속하는 사람이나 심지어 그 사람의 성기관도 그들은 전혀 성적 대상물로 간주하지 않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혐오의 대상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생식에 대한 모든 참여를 포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동성애자 또는 성도착자로 부릅니다. 그런 남녀들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종종 나무랄 데 없는 교육도 받았고 지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높은 수준에 놓여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이 점에서만 불행하게도 다른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학문적으로 대변하는 사람의 입을 빌려서 자신들을 인간의 특수한 변종인 제3의 성이라고 표방하고 제3의 성은 다른 두 성과 함께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이 기꺼이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인류의 정예라고 볼 수 없으며 성적인 관점에서 다른 유형의 사람들처럼 열등하거나 쓸모없는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들 성 도착자들이 자신들의 성 대상을 통해서 의도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성적 관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들 외에도 일련의 비정상적인 성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성행위는 이성적인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식에서 한참 멀어져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성행위의 다양성과 특이성은 브레겔이 성 안토니우스의 유혹이란 제목의 그림에서 묘사한 흉측한 괴물들과 비견될 만합니다. 아니면 플로베르가 묘사한 경건한 참여자들 옆을 기진맥진해서 흐트러진 모습으로 걸어가는 신들과 신자들의 긴 행렬과 흡사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으려면 이 무리들은 어떤 형태로든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군상은 동성애자처럼 성적 대상이 바뀐 집단과 성욕의 목표 자체가 우선적으로 변경된 집단으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집단에는 더 이상 양성의 성기관을 결합시킴으로써 성적 만족을 구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속합니다. 성행위에 참여하는 한 상대방의 성기는 신체의 다른 기관이나 영역에 의해서 대체됩니다. 그들은 이때 그 같은 신체 기관이 갖고 있는 성기로서의 결함이나 구역질에 의한 장애 요인을 무시합니다. 입과 학문이 질을 대신한다. 두 번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비록 성기관에 집착하기는 하지만 성적인 기능이 아닌 다른 기능들 때문입니다. 이 기능들은 해부학적인 이유들이나 신체의 구조상의 근접성 때문에 성기관이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유아들이 교육받는 동안 버릇없는 행위로 고쳐야만 했던 배설 기능들이 아직도 이들에게는 충분한 성적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성기관 자체가 성욕의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는 또 다른 집단의 경우 그것을 대신해서 신체의 다른 부분들, 여성의 유방이나 발, 따내린 머리와 같은 것들이 욕구의 대상으로 부각됩니다. 이외에도 신체 기관이 성욕을 충족시키는데 아무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페티시즘 환자들의 모든 욕망은 의복이나 신발, 한 조각의 흰 속옷 등에 의해서 달성됩니다. 또 한편으로 몸 전체를 요구하지만 그 대상에게 아주 특정하고 드물 뿐만 아니라 끔찍하기도 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방어력이 없는 시신을 대상으로 삼거나 쾌락을 맛보기 위해 범죄적인 강박관념으로 그런 짓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잔혹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일단의 사람들은 정상적인 경우 단지 성행위의 도입부나 준비 작업에 해당하는 것들을 성적 욕망의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도착증에 걸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이성을 그저 바라보거나 만지고 싶어하는 사람들, 혹은 이성의 내밀한 부분들을 훔쳐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감추어야 하는 자기 자신의 신체 부분을 노출시켜 다른 사람도 같은 행동으로 응해오지 않을까 하는 엉큼한 기대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속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학대 음란증에 걸린 일단의 사람들, 즉 사디스트들이 계속 거론될 수 있는데 이들의 행동은 불가사의할 정도입니다. 이들은 사랑의 대상에게 고통을 주거나 고문을 함으로써만 성욕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이들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방식은 언어적 암시를 통한 모욕에서부터 심한 육체적 손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사디스트들과 대응하는 성도착자들이 마조이스트, 즉 피학대 음란증 환자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유일한 쾌락은 자기가 사랑하는 상대방에게서 상징적인 형태나 현실적인 형태의 모욕과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행태가 합쳐지거나 뒤엉켜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모든 집단들이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자신들의 성적 만족을 현실 속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신의 만족을 위한 어떤 현실적 대상도 필요치 않고 그런 쾌락 자체를
상상에 의해서 대체함으로써 단지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친 짓이나 괴상하고 추악한 행위들을 이 사람들이 자신의 성생활에서 실제로 추구한다는 것은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 자신이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성적 욕구가 그런 방식으로 대체된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비정상적 성행위가 맡는 역할은 마치 우리의 인생에서 정상적인 성적 만족이 수행하는 역할과 동일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정상인과 마찬가지의 노력을 기울이거나 아니면 종종 엄청난 희생도 치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같은 비정상적인 행태들의 어느 부분이 정상적인 경우와 흡사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서로 구별되는지 대강 혹은 자세히 추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여기서도 성적 행위에 수반되는 음란한 특징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행위가 음란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간파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비열한 차원으로까지 정도가 심해집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런 이상한 성적 만족의 유형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분노하거나 개인적인 혐오감을 표명하고 또 이 같은 방식의 욕구 충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는 명백히 부족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물음들이 아닙니다. 이 역시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구체적 현상으로 나타난 심리의 영역입니다. 그런 현상들은 단지 희귀하고 흥미로운 소재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이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와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쉽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현상은 실제로 자주 발생하고 또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성욕의 만족은 한결같이 성충동의 일탈 내지 탈선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생활에 대한 견해가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흔들릴 수는 없다고 여러분이 말하고 싶다면 진지하게 답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병적으로 나타난 성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를 정상적인 성생활과 함께 고려하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위에서 언급한 성도착의 가능성과 소위 정상적인 성생활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충분히 규명해야 하는 과제가 불가피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하나의 통찰과 다음 두 가지 새로운 경험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은 통찰은 이반 블로우에 힘입은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도착증을 퇴화의 징후로 보는 관점을 교정했습니다. 그는 성욕의 목표로부터 일탈하거나 성욕의 대상과 맺는 관계가 이완되는 현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의 모든 시기에 걸쳐서 원시 종족이든 고도의 문화 민족이든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나타나며 종종 그 사회에서 용인되거나 일반적으로 통용되기도 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다음 두 가지 경험은 신경증에 대한 정신분석적 탐구에 의해서 획득한 것입니다. 이 경험은 성적 도착들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미 신경증 증상들은 성적 만족의 대체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명제를 증상들의 분석을 통해서 입증하는 일이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명제는 우리가 성적 만족이라는 표현에 이른바 도착적인 성적 욕구들이라고 부르는 것까지 포함시킬 때에만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증상들은 그렇게 해석해야만 할 필요성이 놀라울 정도로 자주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자들이나 성도착자들이 예외적인 사람들이라는 주장은 바로 무너져 버리는데 그 까닭은 동성애 충동이 그 어떤 신경증 환자들에게서 발견되지 않는 경우란 없으며 일련의 많은 신경증 증상은 잠재적 도착증의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동성애자로 부른다는 것은 바로 의식화되고 명시적인 도착증의 경우에 해당하며 그 수는 잠재적인 동성애자들의 숫자와 비교한다면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생활의 대상을 자기와 같은 성에서 선택하는 것을 한결같이 일탈적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점점 더 그런 행위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확실히 명시적인 동성애와 정상적 성행위 사이의 차이들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만 그 차이의 이론적 가치는 매우 감소되었습니다. 편집증. 아마 여러분은 우리 여환자들 중 한 사람이 강박행위를 하면서 남자, 즉 결별한 자신의 남편을 흉내냈다는 사실을 아직 기억할 것입니다. 남편의 역할을 대신하는 증상들이 신경증에 걸린 여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늘상 있는 일입니다. 비록 이 사례는 동성애에 속하지는 않지만 동성애의 전제 조건들과 많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테지만 히스테리성 신경증의 증상들은 모든 신체 기관에 나타나서 신체 기능에 장애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분석을 통해서 그때에는 성 기관을 다른 신체의 기관들로 대체하려는 모든 충동, 즉 흔히 도착적이라고 불리는 충동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기관들은 여기서 성기관의 대체물처럼 작용합니다. 우리는 히스테리와 증상론을 통해서 신체 기관들이 기능적인 역할 외에 성적인, 즉 성감대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또한 이 후자의 기능을 위해서 신체 기관이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 전자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받는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성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듯한 신체 기관들에 대한 수많은 감각과 신경 자극들은 히스테리의 증상들로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도착적인 성적 자극들을 충족시키려는 것임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성 기관들은 다른 신체 기관들에 의해서 자신의 의미를 박탈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양 섭취와 배설을 위한 기관들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성적 자극을 담당하고 전달할 수 있는지 알게 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우리에게 도착들의 형태로 이미 알려진 현상들입니다. 다만 성도착의 경우에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을 히스테리의 경우에는 증상 해석이라는 우회적인 방식을 통해서만 드러날 뿐입니다. 이때 성도착적인 충동들은 개인들의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에서 비롯합니다. 강박신경증이 나타내는 수많은 증상의 모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증상들은 매우 강한 학대 음란증의 충동을 통해 촉발되며 성도착적인 자극을 지향합니다. 물론 증상들은 강박신경증의 구조와 일치하며 우선적으로 이런 욕망을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하거나 혹은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충동과 방어하려는 충동 사이에 벌어지는 투쟁을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성적 만족을 누리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만족은 우회적인 방식으로 환자의 행태를 통해서 달성됩니다. 또 환자 자신의 인격에 거침없이 손상을 가하면서 환자 자신이 스스로를 고문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지나치게 세심한 데 신경을 쓰는 과민성 신경증의 다른 유형들은 대개 정상적인 성적 만족의 과정에서는 단순히 준비 단계에 속하는 것들, 가령 상대방을 단지 바라보거나 만지고 탐색하는 행위들도 성적인 행위로 간주해버리는 성적 만족의 유형과 일치합니다. 접촉 불안이나 세척 강박이 지닌 의미의 중요성은 여기서 밝혀집니다. 강박 행위의 예상하지 못한 상당 부분은 가장된 자위 행위의 반복과 변형으로 이해됩니다. 성적인 상상들은 매우 다양한 형식을 보이는 반면 자위 행위는 알려진 대로 그런 상상에 수반하는 유일하고 동일한 유형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도착증과 신경증의 관계를 좀 더 깊이 설명하기 위해서 별로 많은 노력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설명한 것으로 우리의 의도는 충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증상의 의미를 규명한 다음에 사람들이 지닌 성도착적 충동들의 빈도수와 강도를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정상적인 성적 만족이 좌절되었을 때 병에 걸릴 수 있다고 들었을 것입니다. 현실상의 좌절로 인해서 성적 충동을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채우려는 욕구가 발동합니다. 여러분은 후에 그런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은 그와 같은 부행적 정체 현상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성적 만족을 누리려는 시도가 현실에서 아무 방해를 받지 않았을 때보다 더 강렬하게 도착적인衝動들이 분출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명시적인 성도착의 경우에 대해서도 비슷한 영향력이 감지됩니다. 명시적 도착증의 많은 사례는 일시적인 상황이나 지속적인 사회 제도들에 의해서 성충동을 정상적으로 만족시키는 것이 너무도 어려울 때 촉발되거나 활성화됩니다. 다른 사례들의 경우에 도착적 경향성들은 분명히 병의 유발을 유리하게 만드는 조건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증세를 보이는 개인에게는 성도착이 소위 정상적인 성생활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정상적인 성생활과 도착적인 성생활 사이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렸다는 인상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고찰을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만약 정상적인 성적 만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거나 결핍된 사람들에게 평소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성도착적인 충동들이 나타났다면 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성도착과 대응하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들에게 성도착의 경향이 잠재적인 형태로 존재한다고 말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미 내가 예고한 두 번째 새로운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정신분석학의 탐구 내용에 바로 어린이의 성생활도 포함시켜야만 했는데 그 이유는 증상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검토한 기억들과 연상들이 대체로 유아기에서부터 발원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론했던 사실들은 하나하나 어린아이들에 관한 직접적인 관찰들에 의해서 입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착적 충동들은 유년기에서부터 그 원인이 발생하고 어린이 모두가 그런 기질적 요인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단계에 상응하는 형태로 그 기질이 존재한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도착적 성생활은 유년기의 성생활이 더욱 확장되고 개별적인 충동들로 분리되어 나타나는 현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도착의 현상들을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었을 것이며 성도착과 사람들의 성생활 사이의 뚜렷한 관계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통찰의 대가로 여러분은 당혹스럽고 고통스러운 감정적 혼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다음과 같은 모든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가령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성생활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무엇을 지니고 있다거나 어린아이의 태도가 나중에 성도착으로 매도될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우리의 관찰과 그런 주장의 타당성 등을 모두 부정하고 싶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여러분에게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느끼는 저항감의 동기부터 설명한 후에 우리가 관찰한 모든 결과를 제시하는 것에 대해 양해하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성생활, 이를테면 성적 자극들이나 욕구들, 그리고 일종의 성적 만족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12살에서 14살 사이의 기간에 갑자기 성생활을 시작했다는 주장은 모든 분석적 관찰을 제외하더라도 생물학적 관점에서도 전혀 개연성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주장은 마치 그들이 성기관 없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춘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성기관이 형성되었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은 생식 기능입니다. 생식 기능은 이미 존재하는 육체적이며 정신적인 소재들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성과 생식을 서로 혼동하는 오류를 범함으로써 성과 성도착들, 그리고 신경증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오류에는 모종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류는 놀랍게도 여러분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어린이로서 교육의 영향력을 받았다는 데서 기인합니다. 사회가 설정한 가장 중요한 교육적 과제들 중에는 생식의 충동으로 분출하는 성적 충동을 억제 제한하고 개인적인 의지하에 종속시키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명령과 동일합니다. 사회는 어린아이가 일정한 수준의 지적인 성숙 단계에 도달할 때까지 성적 충동의 발달 단계를 지연시키는 것을 바로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적 충동이 완전히 분출되면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충동의 거센 물결은 모든 제방을 무너뜨리고 인류가 힘겹게 쌓은 문화유산은 유실되고 말 것입니다. 충동을 제어하는 과제 역시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제는 어떤 때는 거의 성공하지 못하다가 또 어떤 때는 아주 잘 달성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동기는 결국 경제적인 것입니다. 사회는 구성원의 노동에 의존하지 않고도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식량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성원의 수를 제한하고 그들의 힘을 성생활에서 노동의 영역으로 유도해야만 합니다. 결국 이는 시온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계속된 생활과의 싸움입니다. 새로운 세대들의 성적 의지를 조절하는 과제는 이들에 대한 교육적 영향력을 매우 일찍 행사할 때만 달성될 수 있습니다. 사춘기의 격렬한 시기가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춘기의 준비 단계인 어린아이의 성생활에 미리 개입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도에서 거의 모든 유년기의 성적 행위들이 어린아이에게 금지되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치부됩니다. 사람들의 이상적인 목표는 어린아이의 삶을 성과 무관한 것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사람들은 정말로 어린아이의 삶이 성과 무관하다고 간주하기 시작했으며 학문 역시 자신의 학설로 공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믿음과 의도들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어린아이의 성적 활동을 간과했습니다. 학문 역시 어린이의 성적 활동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데 그쳤습니다. 어린이는 순수하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다른 방식으로 어린이를 묘사한다면 그는 인류의 섬세하고 성스러운 감정을 훼손하는 뻔뻔스러운 사람으로 매도당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야말로 이 같은 통속적 약속들에 관여해 본 적 없이 그저 소박하게 자신들의 본능적인 권리를 관철할 뿐이며 순수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되풀이해서 증명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린이의 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 관대해야 하지만 오히려 어린이의 무례함이란 말로 자신들이 부정했던 현상들을 아주 엄격하게 다스립니다. 이론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시기는 5살에서 6살까지의 유년기입니다. 어린이의 일생에서 이 시기는 어린이에게 성생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편견을 가장 극명하게 부정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기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시기는 망각의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이 베일 속의 비밀은 나중에 분석적 탐구에 의해 비로소 송두리째 드러나지만 그전에는 개별적인 꿈 형성을 통해서 간간히 엿볼 수 있을 뿐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어린이의 성생활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태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런 의도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리비도 개념을 소개할 생각입니다. 리비도는 배고픔과 마찬가지로 본능이 드러내는 힘을 나타냅니다. 즉 배고픔이 영양을 섭취하려는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힘인 것처럼 리비도는 성적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힘입니다. 다른 개념들, 가령 성적 자극과 만족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유아의 성적 활동성의 경우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는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 쉽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황은 여러분이 반론을 제기하는 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해석들은 분석적 연구들을 토대로 증상을 추적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최초의 성적 자극들은 유아의 경우
생명의 유지에 기묘한 다른 기능들과의 연관 속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아의 주된 관심은 음식의 섭취에 있습니다. 만약 그가 어머니의 젖으로 배를 불린 후 잠이 든다면 이는 행복한 만족의 표현이며, 이 같은 현상은 성인이 된 후 극도의 성적 쾌감을 체험한 후에 반복됩니다. 이를 토대로 어떤 결론을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음식을 요구하지도 않으면서 음식을 계속해서 섭취하려는 유아의 행동을 관찰합니다. 여기서 그의 행동은 어떤 배고픔의 충동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무엇인가를 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행위를 하면서 다시 행복한 표정으로 잠이 든다면 빠는 행위 자체가 그에게 만족감을 가져다 주었다고 봅니다. 잘 알다시피 유아들은 무언가 빨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는 습관을 익힙니다. 이런 행위의 성적 본질은 오래전에 부다페스트의 소아과 의사인 린트너가 처음 주장했습니다. 어린이를 보살피는 보모들은 자신들이 그 어떤 이론적인 입장을 표명할 생각은 없었지만 어린아이의 빠른 행위를 이와 유사한 시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 행위가 단지 쾌락 획득에만 공헌한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으며, 이런 행위는 어린아이의 못된 버릇에 속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만두지 않으면 강제로 그만두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쾌락 획득 이외에 다른 의미가 없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런 쾌감을 최초로 음식을 섭취하면서 체험했지만 곧바로 이런 조건과 관계없이 쾌감을 느끼는 방법을 터득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쾌락의 획득이 오직 입과 입술의 주변을 자극하는 것과 관계하기 때문에 신체의 이 부분들은 성감대로 불립니다. 그리고 빠른 행위를 통해 달성된 쾌감은 성적인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들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물론 계속 논의해야만 합니다. 만약 유아가 말을 할 수만 있다면 분명히 어머니의 젖을 빠는 행위를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그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행위를 통해서 두 가지 필수적인 삶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때문입니다. 정신 분석을 통해서 이 행위가 일생 동안 얼마나 중요한 심리적 의미를 지니는지 알게 된다면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젖을 빠는 행위는 일생에 걸친 성생활의 단초입니다. 이 행위는 나중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성적 만족이 여의치 못할 때 항상 달성할 수 없는 이상형으로 간주됩니다. 또 사람들은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상상을 통해서 자주 이 이상형으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의 유방은 최초의 성적 충동을 만족시켜주는 대상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최초의 대상이 나중에 나타나는 모든 성적 대상의 발견과 관련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정신활동의 가장 멀리 떨어진 영역에까지 변형되고 대체된 이 최초의 대상이 얼마나 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지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지 난감합니다. 그러나 유아는 어머니의 유방을 자기 신체의 한 부분으로 대체합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혀로 엄지손가락을 빱니다. 그는 이로써 쾌락의 획득을 위해 외부 세계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그는 신체의 기관들 중에서 두 번째 부분을 자극하여 쾌락을 증가시킵니다. 성감대의 영역들은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유아가 린트너가 보고한 대로 신체를 더듬어 본 결과 자신의 성기관 중에서 특히 자극적인 부분들을 발견했고, 또 빠른 행위에서 자의 행위를 이행하는 방법을 터득했다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체험입니다. 빠른 행위를 평가함으로써 우리는 이미 유아기의 성에 관한 두 가지 결정적인 특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아기의 성은 유기체의 커다란 욕구들을 만족시키려는 행위에 의존합니다. 유아기의 성은 자기 성애적인 양상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아기의 성적 대상은 자신의 신체에서 찾아지고 발견됩니다. 음식의 섭취에서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은 부분적으로 배설 행위에서도 반복됩니다. 우리는 유아가 대소변의 배설 행위에서 쾌감을 느끼며 이 과정에서 성감대의 점막 부위를 적절하게 자극함으로써 최대한의 쾌감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채택한다고 추정했습니다. 섬세한 감성을 지닌 루 안드레아스 살로메가 제시한 대로 이 시점에서 일단 외부 세계는 아이의 행동을 방해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힘으로 아이에게 받아들여집니다. 이는 아이가 나중에 겪게 될 내적인 갈등과 함께 외부 세계와의 갈등을 예상하게 만듭니다. 그는 자신의 배설물들을 자기가 원하는 순간에 내놓아서는 안 되며 배설은 다른 사람들이 정하는 시간에만 허용됩니다. 아이가 이를 쾌감의 원천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에 해당하는 모든 기능은 점잖지 못하고 비밀스러운 것으로 치부됩니다. 여기서 그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품위와 쾌락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배설물 자체에 대한 자신의 관계는 처음부터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설물에 대해서 전혀 혐오감을 느끼지 않고 자기 신체의 일부분으로 간주합니다. 그는 자신의 배설물에 집착하며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호감의 표시로 주는 최초의 선물로 그것을 활용합니다. 그 같은 경향성들을 아이에게서 제거하려는 교육적 의도가 성공한 다음에도 누아는 계속해서 배설물을 선물이자 돈으로 평가합니다. 반면에 그는 소변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특별히 자랑스럽게 간주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미 오래전부터 나의 강의를 중지시키고 다음과 같이 외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 끔찍한 얘기들은 지금까지로 족합니다. 배설 행위가 성적 쾌감을 만족시켜주는 원천이고 또 유아가 벌써 그런 것을 이용하다니요. 대변은 가치 있는 물건이고 학문은 성기의 일종이라니요. 그런 주장들을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소아과 의사들과 교육학자들이 정신분석과 그 학설을 아주 멀리 했는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단지 내가 유아기의 성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사태를 성적 도착이란 사실과의 연관 속에서 설명하려 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수많은 성인에게, 즉 이성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동성애자에게 모두 한결같이 학문이 성교 과정에서 실제로 질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을 모르십니까? 그리고 배설 당시의 쾌적한 느낌을 자신의 전 인생에 걸쳐서 확실히 느끼면서 그런 감각을 전혀 과소평가하지 않는 많은 개인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십니까? 배변 행위에 대한 관심과 타인의 배변 행위를 바라볼 때의 만족감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린아이들이 나이를 몇 살 더 먹고 스스로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되면 어린아이 스스로의 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 아이들을 사전에 계획적으로 주눅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침묵해 버린다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고 싶어하지 않는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는 분석의 결과들을 참조하거나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사태를 전혀 무시하거나 달리 보기 위해서는 재주를 부려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의 성행위와 성적 도착들이 서로 흡사하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이상하게 생각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별로 반론을 제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만약 어린이 자신이 성생활을 갖는다면 그것은 도착적인 성질을 지닐 수밖에 없으며 이는 원래부터 자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몇 가지 매우 적은 수의 모호한 조짐을 제외하고는 성을 생식 기능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모든 도착들의 공통된 특성은 생식이라는 목표를 포기했다는 데 있습니다. 생식이라는 목표를 포기하고 생식과 무관한 쾌락의 획득을 목표로 추구하는 성적 행위를 우리는 도착적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성생활을 단절시키고 전환점을 가져오는 시기는 성생활을 생식이라는 의도에 종속시키는 순간임을 알게 됩니다. 이 전환점에 도달하기 전에 나타나는 모든 사태, 즉 전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쾌락의 획득에만 봉사하는 모든 행위에는 그다지 명예스럽지 못한 도착이란 이름이 붙여지고
또 바로 그런 것으로서 배척당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내가 유아기의 성에 대해 계속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을 허용해 주기 바랍니다. 내가 2개의 신체 기관의 체계들에 대해서 보고했던 내용들은 다른 신체 기관들을 함께 고려하면서 더욱 완전하게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성생활은 일련의 부분적인 충동들이 발동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부분적인 충동들은 서로 분리된 채 일부는 자신의 몸을 통해서 또 다른 일부는 외부의 대상을 통해서 쾌락을 획득하려고 시도합니다. 성기관들은 다른 모든 기관들 중에서 매우 빨리 쾌감의 대상으로 부각됩니다. 사람들 중에는 타인의 성기관이나 다른 성적 대상의 도움 없이 그리고 유아기의 자위행위에서 시작해서 사춘기에 불가피한 자위행위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무한정으로 자기 자신의 성기관을 통해서 쾌감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자위행위라는 주제는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이는 여러 측면에서 관찰해야 하는 소재입니다. 강의의 주제를 제안해야겠다는 나의 생각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성연구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해야겠습니다. 이 연구는 어린아이의 성이 보여주는 특징들을 다루지만 신경증의 증상에 대한 연구로서도 중요합니다. 유아기의 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일찍, 대부분의 경우 3살이 되기 전에 이루어집니다. 이 연구는 성별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어린이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최소한 남자아이들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동일한 남성의 성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남자아이가 자기 여동생이나 소꿉친구들에게 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는 일단 자신의 눈을 의심하려고 합니다. 자기에게는 그렇게도 소중한 부분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자신과 흡사하게 생긴 사람을 그는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는 자신에게 열려진 가능성에 대해서 경악하게 되며 자신의 작은 물건을 가지고 너무 심한 장난을 쳤을 때 일찍부터 들어왔던 협박들을 나중에 이르러서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거세 콤플렉스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거세 콤플렉스는 건강할 때는 그의 성격 형성에, 병에 걸렸을 때는 신경증의 증상에, 그리고 분석적 치료를 받을 때는 그가 저항하는 과정에 제각기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어린 소녀들은 커다랗게 눈에 띄는 남근을 가지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년들이 지닌 것을 부러워하며 본질적으로는 바로 이런 동기에서 남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갖게 됩니다. 이런 욕망은 후에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신경증의 형태로 다시 나타납니다. 한편 소녀의 음액은 유년기에 대체로 남근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음액은 특히 자극에 민감한 부분이며 자기 성애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어린 소녀가 성숙한 여인이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관건은 음액을 통해 전달되었던 성적 자극이 적당한 시기에 완전히 질의 입구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소위 성불감증에 걸린 여성들의 경우에는 음액이 완강하게 성감대의 기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성적 관심은 처음에는 오히려 자신들이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한 문제에 쏠려 있습니다. 퇴배의 스핑크스가 제기한 물음도 같은 문제를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대개 그런 물음은 새 아기가 태어날 즈음에 고개를 드는 이기적인 불안감 때문에 싹트게 됩니다. 아이들이 가정에서 흔히 듣는 대답은 황새가 아기들을 물어왔다는 식이지만 그런 설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자주 아이들의 불신에 직면합니다. 어른들에 의해서 기만을 당했다는 느낌은 아이들을 고립시키고 자립심을 기르는데 크게 공헌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이 문제를 자기 노력만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성기관이 아직 덜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식 능력 또한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일단 아이들은 사람들이 매우 특수한 음식을 먹게 되면
아기가 생기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직 여자들만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여자만이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한계를 알게 된 후에는 음식에서 아기가 나온다는 생각을 포기합니다. 그런 생각은 이제 동화의 세계 속에서만 통용될 뿐입니다. 몸이 커진 아이는 아버지가 아기를 생기게 하는데 모종의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곧바로 눈치챕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만약 우연히 성행위를 목격할 경우 아이의 눈에는 그 행위가 폭력을 동원해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비추어집니다. 즉, 성교를 사디즘의 시각에서 오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 행위를 일단 아이들의 탄생과 연관짓지 못합니다. 또 침대와 엄마의 속옷에서 핏자국을 발견하더라도 아버지가 입힌 상처의 결과로 간주해버립니다. 훨씬 나중에 가서야 아이들은 남성의 성기가 아기들의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눈치채지만 신체의 바로 이 부분이 배뇨작용 이외에 어떤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은 처음부터 아기가 창자에서 나와야만 한다고 한결같이 생각합니다. 아기가 대변처럼 나온다는 것입니다. 학문에 대한 모든 흥미가 사라진 후에야 이 같은 이론을 포기하고 그것은 배꼽이 열려서 아기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두 유방 사이의 가슴이 아기가 나오는 장소라는 생각으로 대체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호기심을 보이는 아이들은 성적 사실들에 대한 지식에 가까이 다가서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무지로 인해서 성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상태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 상태는 사춘기 직전까지 지속되는데 이때 아이들은 나중에 종종 외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실하고 불완전한 설명만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아마 다음과 같은 견해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즉, 정신분석학은 신경증이 성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며 증상들도 성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명제들을 고수하기 위해서 성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개념적 확장이 과연 부당한지는 이제 여러분 자신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의 개념을 성도착자들의 성생활과 아이들의 성생활을 포괄할 수 있는 정도로만 확장해서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 개념이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 범위를 다시 규정했습니다. 정신분석학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성으로 불리는 것은 생식에 기여하거나 정상적으로 간주되는 제한된 성생활 뿐입니다.